안녕하세요. 저는 십수년째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평소에 이곳에서 재미있는 사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가 제일 재밌다고 그러더니 저는 드라마보다도 사연들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에도 혼자 있을 때면 늘 라디오처럼 사연을 들으면서 일을 하고는 합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가끔은 제가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께 응원을 받는 기분이기도 해요. 그럼 왠지 일을 할 때에도 고생이 덜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매번 사연들을 듣기만 하던 저도 언젠가 한 번쯤은 직접 사연을 보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야말로 누구보다 사연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남편 없이 자식들 키우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남의 집 일을 하다 보니 남들 못지않은 고생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을 중에 을로서 남의 집 일을 하며 돈을 벌다 보니 가끔은 정말 못 들을 말도 듣고 무시도 당하고 저도 이런저런 사연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하려는 얘기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뤄두고 꼭 보내고 싶은 사연이 생겼거든요. 남의 집 일을 해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집 사정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저마다 속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괜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밥줄 끊기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나름의 직업의식 때문에 일하면서 보고 들은 얘기는 절대 밖에서 말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그 금기를 깰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밥줄 걱정에 모르는 척 하려 해봐도 더는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제가 그 집에서 보고 들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던 여자였어요. 자식이 셋이나 됐지만 그때는 남편 혼자 벌어도 5식구 살기가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며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 내조에 충실하며 살았었죠. 다른 집 여자들은 맞벌이 하느라 살림하느라 고생을 한다는데 저는 좋은 남편 만나서 참 여유로운 팔자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됐네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뒤로는 제가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집에만 있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고 살림밖에 모르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5식구 먹이고 입히며 살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남의 집 일을 한다는 건 일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들 비위를 맞추는 일이 이렇게나 어려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분명 허리 부서져라 때 빼고 광을 내놨는데도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며 트집을 잡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뭐가 없어졌다면서 멀쩡한 사람을 도둑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집 허드렛 일 해준다고 사람을 버러지 취급하는 건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면 저는 정말 일을 관두고 싶기만 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싫은 일도 참고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똥도 자꾸 밟다 보면 구린내도 익숙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하나 싶어서 하루빨리 그만두려 했던 저도 언젠가부터는 힘든 일에 익숙해지며 조금씩 적응을 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새 웬만한 진상들은 그냥 웃으면서 넘길 정도로 태연해지고 의연해질 수 있었죠.
제가 묵묵히 군소리 없이 일을 한 덕분인지 연차가 쌓이면서부터는 여기저기서 저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제가 일하던 집 사모님이 다른 사모님께 저를 소개를 해주시고 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쉬는 날도 없이 바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덕에 큰 돈을 줄 테니 입주 가정부로 일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집에서 오매불망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 그런 제안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큰 돈이 아쉽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까지 남의 집 살이를 시킬 수도 없었고 돈은 좀 못 벌어도 아이들에게 소홀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고생은 좀 해도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었기에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며 꾸준히 가사 도우미 일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만 버텨보자며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일만큼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싶더라고요. 나이를 더 먹을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을 구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이제는 평판도 좋아졌으니 기왕 이렇게 된 것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늙어서 더 움직일 힘 없을 때까지 이 일을 꾸준히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벌써 10수년이 되도록 이 일을 하게 됐네요. 그러던 저는 몇 년 전 새로운 집에 소개를 받아 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보내려는 사연의 주인공들이죠. 원래는 제가 이 집에서 일을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가뜩이나 여러 집 일을 해주느라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일을 해드렸던 집의 사모님이 저를 추천하셨다며 그 집에서 제가 꼭 일을 해주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일만 했는지 여기저기 몸이 아프던 탓에 조금 여유 있게 일을 하려고 했던 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거절하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집에서는 저를 꼭 부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집보다 돈을 더 주신다고 하면서까지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굳이 저를 부르려고 하시나 싶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돈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몇 년 뒤면 대학에 들어가야 할 큰아이 걱정에 저도 돈이 아쉬울 때였거든요. 결국 고민하던 저는 돈을 더 주신다는 말에 그 집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얘기만 들어보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한 분의 젊은 부부의 초등학생 아이 하나까지 네 식구 살림이면 오히려 갓난아이들 있는 신혼집보다 훨씬 편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원래 아이가 어린 집일수록 살림에 손이 많이 가다 보니 그런 집이 식구는 적어도 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집은 시어머니의 사모님까지 여자만 둘이 계시는 집이니 제가 크게 손댈 구석 없이 오며 가며 정리만 잘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집 사모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뭐 별로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와서 청소랑 정리만 좀 해주시고 저희 먹을 음식만 좀 해주시면 돼요. 사람 사는 집이 다 똑같을 텐데 뭐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게 치면 아줌마는 정말 땡 잡으셨네요. 돈은 더 받아가면서 일도 별로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모님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에 철석같이 믿었더니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그 집 사정은 제 예상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모님이 별일 없이 집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살림은 전혀 하지 않으시는지 주방이며 창고며 정리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내려앉은 먼지에 집안 청소 상태 역시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었죠. 일주일에 2번 방문인 스케줄에 제가 거의 한 달 내도록 대청소를 해서 겨우 사람 사는 집꼴이 됐으니까요. 저도 돈 받고 하는 일이니 대놓고 불평을 할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집에서 자식 키우는 여자가 무슨 살림을 이렇게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추가금을 더 받아야 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게다가 그 사모님은 저한테 참 바라는 것도 많은 여자였습니다.
아줌마가 워낙 손맛이 좋다고 그래서 특별히 소개받은 거니까 먹는 거에 제대로 신경 좀 써주세요. 아줌마 전라도가 고향이시라면서요? 저희 엄마도 전라도인데 제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손맛이 늘 그리웠거든요.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똑같이 좀 해줘요. 알겠죠? 제가 자기 친정 어머니와 같은 고향이라면서 일찍 돌아가신 친정 엄마 솜씨대로 요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전라도식으로 해달라는 건가 싶어서 늘 하던 대로 요리를 했는데 그게 어머니 손맛이 아니었는지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요리 잘한다길래 돈까지 얹어주고 데려왔더니 우리 엄마 맛이랑 너무 다른데? 왜 똑같이 못해요? 친정 어머니가 어떻게 요리하셨는지는 모르니까 저도 똑같이는 못하죠. 요리법이라도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볼 텐데요. 그걸 내가 알면 내가 직접 했지! 아줌마가 알아서 좀 생각해봐요! 저도 요리야 자신 있는 편이었고 일해주면서 음식 솜씨로 칭찬은 많이 받아봤기에 설마 그런 일로 욕을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집 음식도 먹어본 적 없는데 저더러 무슨 맛인 줄도 모르는 음식을 똑같이 만들어내라니 황당하더라고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음식 맛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손맛도 다르고 가정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십수년 전 먹어본 음식 맛을 자기도 다 기억을 못하면서 저더러 친정어머니 음식이랑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며 닥달하는 사모님이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 집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말걸. 뒤늦은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미 일을 하기로 한 이상 그만두겠다고 먼저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래 그 동네가 그래요. 집에 사람 들이는 일에 예민한 사모님들끼리 서로서로 소개해주고 후기들을 나누고 하다 보니 어느 집에 가든 늘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나 실수라도 하거나 집주인이랑 다투기라도 했다가는 괜히 좁은 동네에서 소문 잘못 나서 일자리 뺏기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래서 늘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 집 사모님 비위를 맞추며 어떻게든 잘해보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하지만 십수년 동안 나름 내공이 쌓였다 싶은 저도 그 집은 참 적응이 쉽지 않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꼬투리 잡고 화내는 사모님도 그랬지만 그 집 아들도 참 대단했습니다. 이제 겨우 8살 먹은 초등학생 아이가 어쩜 그렇게 버릇이 없는지 재미삼아 일부러 저를 놀리고 저를 골탕 먹이겠다며 자꾸 괴롭히는 통에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기껏 청소를 다 끝내놓으면 일부러 흙을 뿌려놓고 나물 다듬어서 넣어둔 것을 죄다 흐트러 놓고 먹을 음식을 엉망으로 만드는 통에 이를 수습하고 다시 하느라 고생한 일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도 자식 안 키워본 것 아니고 특히나 남자아이들이야 정신없이 뛰어놀기 바쁘니 가끔 사고치고 말썽 부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가 실수로 그랬겠거니 하고 타이르지도 못했는데 날이 갈수록 매번 그런 걸 보니 얘가 일부러 이러는구나 싶더라고요. 일부러 그런다는 게 확실한 것이 제가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궁금했는지 얘가 그렇게 말썽을 부려놓고는 일부러 와서 제 얼굴 표정을 살피더라고요. 어린애가 어쩜 그러는지. 그렇다고 가사도우미가 일해주는 집 아들을 혼을 낼 수도 없던 탓에 매번 참는 수밖에 없었죠. 사모님 짜증에 아이 말썽까지 참으려니 가뜩이나 힘이 들었는데 그 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다름 아닌 그 집 시어머니였어요. 그렇다고 할머님까지 저를 괴롭혔다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사정이었죠. 사모님의 시어머니신 그 집 할머니는 늘 조용하신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일을 하러 갔을 때는 방 안에서 잘 나오지도 않으시기에 저는 얼굴도 몇 번 뵌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몇 달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사모님이 안 계실 때만 나오셔서 저랑 얘기도 나누시고
점점 가까워지게 됐었었죠. 할머니는 제 속을 뒤집는 그 집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저를 사람 대접해주시고 챙겨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는 게 이상하시겠죠? 그건 다름 아닌 할머님이 당하시는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그 할머니가 그 집 식구인 줄도 몰랐어요. 무슨 사정인진 모르지만 가깝지 않은 식구를 모셔와 같이 사시는 건가 생각했거든요. 먼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말이죠.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시어머니라고 하기에는 너무한 그 집 사모님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이란 보통 시어머니를 불편해하거나 조심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가까운 사이여야 할 텐데 그 집 며느리는 할머니를 늘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더라고요. 누구랑 있을 때는 방에만 있으라니까. 뭐 한다고 또 나와가지고 알짱거려요. 미안하다.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좀 가렸고. 뭘 또 훔쳐먹었길래 화장실을 이제 다녀요? 제발 동네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안 보이는데 좀 박혀 있으라니까. 그 집 일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던 중에 할머님이 화장실이 급해서 밖으로 나오셨더니 사모님이 할머님한테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놀란 제가 오히려 사모님 눈치를 볼 지경이었어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같이 사는 식구라기엔 가족인 줄 알았더니 그러는 걸 보니 남인가 생각했죠. 그렇다고 제가 먼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무슨 사정이 있기는 있나 보다 싶어서 조용히 입을 닫고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살림 살아주러 간 거니 할머님 방도 치울까 했더니 그 집 사모님이 그 방은 건들 필요 없다며 할머님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은 알아서 하니까 그냥 냅두고요. 아줌마는 그냥 내 방이랑 아이 방만 잘 치우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식사 준비. 어차피 음식하라고 부른 거니까 청소는 대충 하고요. 알았죠? 나를 무슨 전담 요리사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저야 방 하나 덜 치우면 일이 줄어드니 반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저는 그 할머님이 늘 신경이 쓰이곤 했었어요. 대체 뭘 그렇게 숨기는 건진 몰라도 사모님은 처음에는 제가 할머님이랑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할머님을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집도 비우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모님도 긴장을 푸셨던 건지 언젠가부터는 제가 일을 하러 오는 날에도 집을 비우셨고 그제서야 저도 할머님과 얘기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몰랐던 그 집 식구들의 사정을 듣게 됐죠. 며느리가 나를 원래 싫어했어. 그거야 다 내 탓이지. 내가 며느리 시집 올 때 결혼 못 시킨다고 반대를 했었거든. 며느리가 원래는 홀어머니랑 살던 아이였는데 그 열 몇 살에 어머니마저 잃고 친척집 전전하면서 고아로 지냈다더라고. 그 사정이야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아들 짝으로 고아를 바랄 엄마가 어디 있겠나. 우리 아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자랐던 탓에 나중에 결혼할 때는 꼭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구김없고 예쁜 며느리를 들였으면 좋겠다 싶었거든. 시어머니들이야 다들 그렇겠지만 나름의 며느리 욕심이 있으셨던 할머니는 처음에 고아로 어렵게 자랐다는 그 집 사모님을 아드님의 짝으로 반대를 하셨답니다.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는 며느리 만나서 고생하게 될까 걱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랬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할머님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 두 사람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이왕 허락한 김에 결혼 준비도 도와주시고 갈 곳 없다는 며느리를 집에 들여서 시댁살이 시키며 친정엄마 대신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여유가 있었더라면 집 구해주고 내보냈으면 마음이 편했겠지만 그때는 나도 여력이 없었고 우리 아들도 배 타는 일 하느라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서
둘이 집 구해서 나간다고 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살림도 가르치고 챙겨주고 싶어서 말이야. 나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그게 문제였던 거지. 오히려 우리 사이가 더 나빠져 버렸어. 얘가 그걸 나한테 시집살이 당한 거라 생각했던 건지 언젠가부터 나를 아주 치를 떨며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고부갈등 아닌 고부갈등이 생기고 말았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시댁살이까지 하게 된 것이 힘들었던 건지 사모님은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아들과 사이는 좋아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임신을 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죠. 할머님은 그게 기특해서 친정엄마 대신 육아라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할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손대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답니다. 자기가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만큼 아이는 제 손으로 키우겠다며 일도 안 하고 여태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았다네요. 배 타는 일을 하는 남편 벌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 벌이에 내 식구가 매달려 살기에는 빠듯하겠다 싶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시면서 가사 도우미까지 쓰세요? 아드님은 아직도 배 타고 계시잖아요. 아드님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이건 다 며느리 덕분이야. 그동안 저는 사모님이 부자 남편 만나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일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런 사모님이 맨날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외출해서 놀러 다니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님 말씀으로는 집에서 아이 키우며 놀던 며느리가 몇 년 전부터 주식을 시작하더니 투자 성공으로 떼돈을 벌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돈을 벌었으니 이제는 더 아쉬울 것도 없는 며느리가 당연히 독립해서 나갈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비싼 집을 사더니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가겠다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야 고부 갈등이 있는 줄도 몰라서 그런지 그런 와이프가 착하다며 좋아했지만 시어머니는 자기를 싫어하던 며느리가 웬일인가 했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입장이 달라진 며느리가 자기를 반대하던 시어머니를 자기 밑에 두고 싶었던지 시어머니를 그렇게 하대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며느리 입김이 더 세서 꼼짝도 못하시던 할머님은 돈 많은 며느리가 혹시나 아쉬운 것 없이 손주 데리고 아들 버리고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할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사셨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말 못하고 아들이 없는 동안 할머님은 그 집에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며느리에게 괴롭힘과 구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할까 싶었던 저는 그런 며느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은 점점 나이가 드시고 경제력도 없으시다 보니 며느리에게 꼼짝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할머님이 그냥 짜증과 구박 정도의 괴롭힘을 당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님은 그동안 제가 아는 것보다 더한 일들을 당하고 계셨어요. 사모님이 제가 있어서 그나마 눈치를 봤던 건지 남편이나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할머니를 때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팔에 이게 뭐예요? 어디 다치셨어요? 왜 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넘어졌어. 할머님 팔 여기저기 멍자국이 있는 걸 보고 놀란 제가 물어보자 할머니는 그냥 넘어졌다며 얼버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싶은 생각에 그 후로도 할머님을 주시했고 멍이 사라지지 않던 어느 날 결국 할머님의 입에서 끔찍한 속사정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나 며느리한테 매일 맞아. 이제는 화가 나면 말로 풀리지가 않는지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나를 때리기까지 한다. 그래서 내가 요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맞으신다뇨? 사모님이 할머님을 때린다고요?
폭력은 범죄예요. 그걸 왜 참고 계세요? 당장 아드님한테 말하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셔야죠. 신고는 무슨,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풀이 당해주고 말면 그만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다는 얘기에 놀란 제가 당장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님은 신고할 생각이 없으시다며 오히려 저를 말리셨습니다. 자신이 몇 대 맞아주고 대신 화풀이 당하면 가정이 모두 평안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저는 할머니를 회유하려 해봤지만 할머님은 괜찮다는 말씀뿐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체 왜 며느리에게 맞으면서까지 참으시는가 싶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인가 싶었던 저는 같은 부모 입장으로 할머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배타느라 나가 있는 아드님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저라도 대신 할머님을 구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 일하며 돈 버는 사정에 제가 대신 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 아드님에게 알리려고 해도 당사자인 할머니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할머님을 도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덕분에 매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도 저도 결국 제 자식이 우선이었는지 제 밥그릇을 지키느라 그런 며느님을 고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그 집 아드님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몇 달 만에 돌아온다며 사모님이 저한테 저녁 준비까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줌마, 혹시 다음 주에 저녁까지 일해줄 수 있어요? 그날 우리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외식 안 하고 집에서 보낼까 해서 아줌마가 저녁 식사까지 봐주고 가면 좋겠는데 안 돼요? 글쎄요, 저녁에는 저도 집에서 애들을 챙겨야 해서. 내가 설마 돈 안 쳐줄까봐 그래요? 보너스 줄 테니까 그냥 좀 해줘요. 애들이야, 치킨이나 시켜주던가. 아무튼 그날 일 해주는 거예요? 그 집 사모님 막무가내가 하루 이틀은 아니었기에 결국 마지못해 그러기로 했습니다. 평소 그 집 아드님 얼굴을 자주 본 적 없던 저도 그날은 몇 달 만에 아드님을 보게 됐는데 아드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할머님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시는 듯 했어요. 할머니, 아드님 오신다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좋지. 몇 달 동안 못 봤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나한테는 우리 아들이 전부인데 우리 아들 그동안 잘 지냈는지 무탈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할머니, 이번에도 아드님한테는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이제라도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면 따로 나가 살기라도 하겠다고 하시던가요?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말래도 그래? 내가 그런 얘기 꺼내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이제 집에 돈도 많고 좋은 집에서 모시고 산다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게 다 며느리 덕분이라고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엄청나게 고마워한다고. 그런데 내가 괜히 집에서 나가겠다니 뭐냐 그런 소리 꺼내면 아들이 무슨 걱정을 하겠어. 가뜩이나 처자식 두고 멀리 나가서 고생하는 아들한테 나까지 걱정시키지는 말아야지. 어차피 나는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이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떠나주는 게 내 할 일이야. 저는 더 늦기 전에 할머님이 편해지시기를 바랬지만 결국 할머님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할머님 사정이 안타까워 오지랖을 부리고 싶다가도 나도 내 코가 석자인 마당에 남의 집 사연에 너무 깊게 관여한다 싶어 애써 그 일을 잊으려고 했어요.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기에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사이 시간이 흘러 그 집 아드님이 집으로 돌아오시고 제가 저녁 식사까지 챙기기로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사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진수성찬을 차린 저는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주방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식탁 쪽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김진수, 엄마가 밥 먹을 때는 핸드폰 하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그랬지? 아버지 앞에 계신데 게임하면서 밥을 먹으면 어떡해?
아, 이거 해야 한다고. 아, 그러게 나 밥 안 먹는다고 했잖아. 밥을 안 먹기는 뭘 안 먹어? 아버지 오랜만에 오셨는데 자꾸 이럴 거야? 아, 그냥 냅두라고. 원체 버릇없는 그 집 아이가 또 말썽인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워낙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아이가 버릇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자기가 그렇게 키워놓고도 화가 나는지 사모님이 아이를 혼내고 계시더라고요. 김진수, 게임 안 꺼? 싫은데 어쩌라고. 뭐? 이게 보자 하니까 버릇이 없어. 안 되겠어. 너 앞으로 핸드폰 압수야. 결국 참다 못한 사모님이 아이가 게임하며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어갔습니다. 정말 버릇없다 싶기는 했지만 9살짜리 아이면 말을 듣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어린애가 갑자기 이년아! 하며 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겁니다. 자기가 하던 게임을 못하게 했다고 화가 났다는 거였죠. 그렇다고 이제 겨우 9살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그 광경에 모두 놀라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너 이거 안 놔? 그러니까 내 핸드폰 내놓으라고! 김진수,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 엄마 머리채를 잡고 그런 소리를 해? 그래도 자기보다 한참 큰 아버지는 무서운지 아버지 손에 붙잡혀서야 잠잠해진 아이는 그제서야 사모님의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너 엄마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 이년아? 이년이라고 했어?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아빠한테 정말 혼나볼래? 이게 머리 좀 자랐다고 벌써부터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당신은 대체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당신은 얼른 가서 매 가져와. 오늘 진수 가만히 안 넘어갈 거야. 아버지 손에 붙잡혀서도 화가 안 가시는지 씩씩거리던 아이는 매를 든다는 소리에 그제서야 겁이 났던지 더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왜 나한테만 그래? 나도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건데. 엄마는 맨날 할머니 머리 잡으면서 이년아 저년아 하는데 그럼 엄마도 때려. 엄마도 혼내라고. 순간 아이의 입에서 나온 얘기에 아드님도 며느님도 그리고 할머님까지 모두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뭘 한다고? 엄마 맨날 할머니 때리고 할머니한테 이년 저년 하잖아. 그래서 할머니 맨날 울어.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집사람이 그랬어요? 충격을 받아 되묻는 아들의 질문에 할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비참하신 건지 속상하신지 참담한 표정으로 계신 할머니를 보자 저도 더 이상은 모른 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가 아니었다면 할머님이야 그 성격에 아마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셨을 텐데 그러면 저 역시 남의 집 사정을 모른 채 하다가 방관하고 범죄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 생각을 하자 아무리 내 사정이 급하고 안타깝다고 해도 피해자가 있는 상황을 묵인할 수는 없다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밥그릇이 없어질 작정을 하고서 그 집 아드님께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그동안 할머님이 사모님께 많이 괴롭힘 당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집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냥 구박하고 짜증 정도 부리는 줄 알았는데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지만 그게 다가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할머님 몸에 여기저기 멍자국도 있고 아무래도 사모님이 학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이에요? 진수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평소에도 어머니한테 그랬다고요? 때리는 건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지만 멍자국은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늘 할머님을 구박하고 소리 지르는 건 일상이고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거의 매일 매 맞으면서 화풀이를 당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할머님이랑 사모님 사이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세요? 할머님이 사모님을 반대하셨다고 사모님이 할머님한테 억하심정이 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서 자기가 시집살이 당한 걸 되갚아주려고 일부러 할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할머니는 자꾸 비밀로 하자 그러시고
저도 돈 받고 일하는 사정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뒤늦은 저의 양심 고백에 아드님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지 저한테 몇 번이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걸 알았는지 곧장 아내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로 그동안 엄마한테 그랬어? 그래서 그게 뭐? 어머니는 나한테 잘해줬어? 고아라고 무시하고 반대할 때는 언제고 내가 돈 좀 생기니까 내 앞에서 굽신거리는 거 봐. 그게 꼴배기 싫어서 더 그랬어. 자기가 입 다물고 괴롭힘 당한다는데 당신이 뭐 어쩔 건데? 뭐? 당신 진짜 인간 맞아?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 당신이야말로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주제 이제 와서 아무 잘못 없는 척하지 마. 당신은 내가 시집살이 당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 옆에 없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와서 다들 내 덕에 먹고 사는 주제 당신들이 내 탓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욕먹을 이유 없으니까 나한테 지랄하지 말고 당신 엄마나 알아서 챙겨. 하지만 사모님은 미안하거나 잘못한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듯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싸움하기도 귀찮다며 짐을 싸서는 도망가듯 호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니 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네요. 그걸 본 저는 이 집 식구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알고 있던 마지막 비밀까지 전부 털어놓게 됐습니다. 할머님 일만 해결되면 그만이라 생각했지만 망연자실에 있는 아드님을 보니 알기 싫은 진실이라도 알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얘기하는 김에 전부 얘기할게요. 사실 사모님이 따로 만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자를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사모님이 몰래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약속이 있으시다면서 나가셨다가 외박하신 적도 종종 있었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심이 돼서요. 저도 제가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정황뿐이었기에 얘기를 하면서도 이 말까지 하는 게 맞나 고민이었지만 혹시나 사모님의 외도가 사실이라면 식구들이 사모님에게 당하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위험을 감수하고 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날부로 그 집 일을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됐죠. 다행인지 아닌지 사모님에게서 보복을 하겠다던지 하는 연락은 없었지만 어쩌다 그 집 일에 엮인 저로서는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못된 사모님이 제대로 죗값을 치르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러고 몇 달이 지나서 할머님께 연락이 오게 됐어요. 전과 달리 밝아 보이는 할머님의 목소리에 저도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할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야 잘 지냈지. 다 자네 덕분이지 뭐. 자네가 아니었더라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거든 말이야. 그래서 자네한테는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내가 연락을 했어. 제 덕분에 일이 잘 됐다며 안심하시던 할머님은 제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할머님에게서 듣게 된 사건의 마지막은 정말 놀랍고 통쾌했습니다. 제가 의심을 했던 대로 그 집 사모님이 남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제가 흘려준 언질로 사모님의 뒤를 캐던 아드님이 사모님이 불륜을 저지르는 정황을 잡았다더라고요. 그날 화가 난다며 호텔로 도망가듯 나간 사모님이 사실은 호텔이 아니라 그 남자의 집으로 갔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불륜을 잡았고 아드님은 그 일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모님의 상간남이 다름 아닌 사모님의 동업자였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모님이 주식을 시작한 것도 다 그 남자 때문이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웬 사기꾼을 만난 사모님이 그 사람과 함께 주식 투자 사기를 벌였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모님이 벌여들였다던 투자 수익들은 전부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이었다네요. 개미들을 속여서 주가를 조작하고 그 돈으로 졸부가 돼서는 자기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남편 몰래 바람을 피고 다녔네요. 다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사모님이 다들 머리가 좋아서 주식을 잘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불륜으로 그런 사기 행각까지 드러난 바람에 할머니의 아드님은 자기 와이프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그 상간남과 며느님은 주가 조작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이 됐답니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에 피해자들이 경찰서로 찾아왔고, 그제서야 그 둘이 얼마나 많은 돈을 사기를 쳤는지도 드러나게 됐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드님이 늦지 않게 둘의 덜미를 잡아 바로 경찰에 넘겼기에 망정이었지, 그 인간들이 돈을 들고 튀어버렸으면 아마 그 피해자들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계속 피눈물을 흘릴 뻔했다네요. 결국 사모님과 상간남은 경제사범으로 실형을 받게 됐고, 아드님과 사모님 역시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저도 설마 그런 상황까지는 몰랐는데 얼떨결에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꼴이 됐더라고요. 저도 남의 집 일에 관여할 때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는데,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 왠지 제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그동안 며느리에게 학대당하던 할머님이 안전해지신 것이 제일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할머님 일을 알게 된 아드님은 이제라도 할머니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더 이상 배를 타지 않고 집에 머물기로 결정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의 결정을 할머님이 제일 반기셨죠. 이제 우리 아들 위험한 뱃일 안 하고 집에 있을 거야. 사정은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사업을 해볼 생각인 것 같은데 나도 돕고 다 같이 힘내면 좋아질 거야. 이게 다 자네 덕분이네. 아유, 제 덕은 무슨요. 저야 더 일찍 돕지 못해서 속이 상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일이 다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그럼 나도 이제 생각하면 왜 그런 고집을 부렸나 후회스러워. 자네 아니었으면 지금도 계속 당하고 있었을 텐데 다 자네 덕이야.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가 자네 잘 되라고 꼭 기도할게. 저도 뭘 바라고 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원망이 아닌 감사를 듣게 되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복을 빌어주신다는 할머님의 말씀처럼 제게도 정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게도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또 사연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열심히 애청자로 사연들을 잘 듣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